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금요일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오늘 14일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잠시 뒤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고 전문가와 판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022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고 더 추가된다면 사적 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이 석 달로 줄어듭니다. 2차 접종을 한 지 석 달이 지난 경우 잔여 백신을 이용한 추가 접종이 당장 가능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여권의 취약 지역인 대구 경북 민생 탐방에 나섭니다. 오전엔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민심잡기 행보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렸던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른바 윗선을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배부됐습니다. 생명과학 2 점수는 공란인 채로 통지됐는데 응시자 9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취소 소송은 오늘 첫 재판을 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022명입니다. 전날보다 80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사흘째 7,000명대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달 17일 40만 명에 도달한 지 20여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총 50만 3,606명입니다.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반은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요. 국내 발생이 6,983명, 해외 유입 사례가 39명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은 3명이 늘어서 누적 63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환자 3명은 모두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5,271명으로 전체 75.5%의 환자가 나와서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85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800년대를 유지하면서 병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4%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7.8%, 경기 82%, 인천 89.9%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병상 배정이 어려울 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8.4%로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 병상도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1258명으로 전날보다 255명 늘었고 이 가운데 나흘 이상 대기자는 285명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2,000명 넘게 늘어서 전국적으로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추가 접종 간격도 지금 석 달로 좁혀졌죠?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을 포함해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3개월로 간격이 단축된 추가 접종 대상자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김 총리는 또 청소년층의 기본 접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현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는 60명을 넘었습니다. 네, 대부분 인천 교회 관련 확진자인데 관할 지자체가 외국인 교인 진단 검사를 위한 워크스루 선별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천 교회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곳 선별 검사소가 설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교회의 외국인 신도들을 상대로 한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오늘 검사하는 대상은 외국인 교인 150여 명으로 제 뒤로 보이는 구청 운동장에 설치된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워크스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목사의 부인 A씨는 지난 1일 국내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교인과 교인의 지인, 가족 등 47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추홀구는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했고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방역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A씨 부부를 공항에서 태웠던 교인이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교인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일간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60명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교회 감염자를 포함해서 국내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3명이 더 늘어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신규 확진자 3명이 인천교회 관련 확진자인지는 잠시 뒤에 있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곳 미추홀구에서 교회 신도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내일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시작돼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중증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증상은 경미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전국 곳곳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부산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가수 나훈아 씨의 대규모 콘서트가 열립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행사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공연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백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연 시각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연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공연은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시간 전쯤부터 관객들이 조금씩 몰리기 시작해서 한때 긴 줄이 생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막바지 관객들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열리는 공연이어서 우려 섞인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은 하루 2차례 열리는데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총 6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회당 입장 가능 관객은 4,150명으로 좌석이 모두 채워진다면 24,000명이 넘는 관객이 이곳을 다녀가게 됩니다. 비정규 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회당 5,000명까지 관객을 입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방역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7월에는 공연이 연기됐다가 이후에 상황이 다소 호전되자 공연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받은 사람만 입장시키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요. 함성이나 구호, 합창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와 음식물 섭취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주최 측과 백스코는 안전요원 145명을 배치해 좌석 한 칸 띄어앉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며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 보니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시민단체는 부산시장과 부산시 교육감이 최근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공연을 취소시키지 않은 것은 엇박자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나훈아 씨 공연 일단은 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 비수도권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지역이 많은데 지역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하루 동안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이곳 부산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303명이 늘었는데요.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초등학교와 병원,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집단 감염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 등 경남 지역 도시에서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목욕탕에서의 전파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경북에서는 183명, 강원에서는 152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했고 충북에서도 하루 사이에 확진자 94명이 나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코로나19 환자의 전담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기준으로 7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학원이나 교습소도 피해를 봤지만 그동안 손실보상을 인정받질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덕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입니다. 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일부 확대된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인데요. 대상에는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이 포함됐지만 그동안 편의점이나 학원, 교습소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인데 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제외하느냐는 반발이 거셌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편의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학원과 대면 방식의 교습소에도 피해 인정 사례를 폭넓게 인정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적용을 받는 영업시간 제한을 교습시간 외에 상담과 평가 같이 개별 학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이어지자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지자체마다 달랐던 만큼 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문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접수를 받고 있고요.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지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영입으로 통합행보에 나선 데 이어서 대구 경북 민생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를 했고 윤 후보는 강원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네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입당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합의 관문이 열린 것 같다며 두 사람 입당을 환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혁 진보 진영은 한 몸으로 우리가 단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두 전직 의원은 바른미래당 출신 중도 성향 정치인들입니다. 선대위에서 이 후보 직속 위원회를 꾸려서 중도 외연 확장, 경제정책 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 민주진보 진영 결집을 위해서 당내 대사면, 여권 대통합 방침을 밝혔는데요. 탈당했던 호남 지역 정치인들의 복당, 그리고 무소속 정치인 영입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경북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경주 이시 발상지로 알려진 경주 표암제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 현안 관련해서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시민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를 했다고요? 네,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후보 직속 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의 리더로서 주로 미래 세대의 시각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전에는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63만 장애인 여러분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지원에 따른 선택권 강화로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 후보는 잠시 뒤엔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해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이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윤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고충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 카페거리를 찾아서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의인 전중현, 변정우 씨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속초에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윗선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손꼽혔던 만큼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시신이 발견된 건 아침 7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주역동에 있는 자택 인근 아파트 단지 안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신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유 전 본부장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남긴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새벽 2시쯤 자택에서 나서는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하다가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이 지금 며칠 뒤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사 컨소시엄 심사에 참여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지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라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불행한 일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지만 사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등 각종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해서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 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장동 의혹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보고 내용을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공소장 유출 경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해오던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 측근인 현직 검사장의 컴퓨터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을 발견했는데도 법무부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어제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학수학 능력시험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되면서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해당 과목 성적이 빠진 채로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당장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까지인데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수험생들의 개별 성적표 오전 9시부터 배부됐죠?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번 수능에 응시한 44만여 명에 대한 개인별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 통지표를 받았고 졸업생들은 졸업한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 생명과학2를 선택한 6,515명은 생명과학 성적이 공란으로 표시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수험생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학2 20번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능 성적이 빈 채로 통보되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2 20번 문제는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맞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문에 나온 공식대로 풀면 동물의 개체수가 음수, 즉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면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돼 이상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1심 선고 때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1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본 재판은 잠시 뒤에 시작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부가 대입 일정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선고기일을 잡으면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고가 늦어지면 대입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까지이고 합격자 등록은 17일부터입니다. 또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 시작해 내년 1월 3일 마감됩니다. 수시 모집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의 성적이 없으면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생명과학2는 의대나 서울대 등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이어서 문제 오류 판결이 나와 전원 정답 처리가 되면 기존 정답자는 표준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수시 합격과 불합격 결과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와 정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시 일정이 줄줄이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대입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선고 일정이 나오면 대교육가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대학 입학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직원이 가짜 계산서를 발급한 뒤 외식업체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 탈세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세 물품인 농축산물을 사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악용했는데요. 결국 가짜 계산서를 구매한 업주들에게 돌아온 건 억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청담동에 음식점을 연 이모 씨는 개업 전부터 가게 운영 전반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무 관리는 어려운 데다 개인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부담돼 당시 중앙회 소속 과장이던 A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로부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런 데가 있는데 계산서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사장님께.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그 자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해서 신고를 해줄 수. 네,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입니다. A 과장은 이곳에서 가짜 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들에게 줬는데 실제 사지도 않은 농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면세 품목인 농수축산물을 사면 비용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악용한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는다. 세금에서 판다 이거죠. 돈 받고. 그러니까 자유상이라 그러죠. 이런 방식으로 이 씨는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가짜 계산서 2억 4천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A 씨에게는 수수료로 960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업수가 말 그대로 수십만 군데라는 거죠. 그런데 여지껏 그런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순 가짜 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가짜 계산서를 산 음식점 업주들에게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천 세무서에서 또 저희 사업장에 이러이러한 허위 계산서 발행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련 자료를 소명을 해라.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자 A씨는 업주들에게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추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만들어줄 테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세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부가세 신고 대행을 해줬던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런 편지 받으셨죠, 세무서에게. 그러면서 그 세금 안 내게 해드릴 테니 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떼어달라. 그럼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와 관련해 A 과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지만 업주들이 먼저 원해서 알아봐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짜 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는 중앙회 내부 동료에게 소개받은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A씨가 이미 2년 전 퇴사했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도 다른 일부 직원들이 가담한 사실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징계도 일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1월, 그다음에 5월, 7월 이럴 때는 10월 달에 이럴 때는 소득세라든가 부가세가 있을 때는 중점적으로 그 교육을 또 해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꼼수로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 업주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천 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석 달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까지 확진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아침에 특단의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잠시 멈춤 혹은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상태를 잠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의 상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방역을 완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상황을 보면은 일단 지난주까지 국내 이동량이 이미 비교의 기준점이었던 작년 1월을 넘어섰고요. 그만큼 많은 접촉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이에 따라서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중에서 고위험군의 돌파 감염이 지금 급증하는 게 그 원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조치들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좀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강화하더라도 전면적인 락다운 정도의 조치가 아니면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양상은 처음에 그 완만하게 증가하던 시점을 지나가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10,000명을 넘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런 조치를 강화한다? 그러면 효과는 2, 3주 뒤일 거고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아마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이 방역 완화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지금 세계에서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했던 영국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각종 방역 조치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8,66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148명 정도가 나와서 좀 이 기존의 코로나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그건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영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인데요. 어제 하루에만 오미크론 변이가 영국에서 249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까지 817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11월 말에 그 유럽 CDC에서 유럽의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에 유입되면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예측을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영국이 지금 현재 그 완화된 방역 분위기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되자마자 굉장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거의 249명이 나올 정도로 확산이 늘어나니까 방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의 방역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가 영국하고 우리나라 이 방역 긴장도를 비교를 하면은 영국의 방역 긴장도가 46.76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근데 우리나라가 41.67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보다도 훨씬 더 방역 긴장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완화가 많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 영국의 구글 이동량이 마이너스 7점인데 우리나라는 플러스 5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방역이 완화돼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고 코로나19 확진자 많이 나오는 영국보다도 우리의 방역이 지금 훨씬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완화된 방역을 커버할 수 있는, 즉 보완할 수 있는 방역 패스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11월 초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유예 기간을 주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서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현재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지금 해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역 완화도 문제지만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접종 간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정부 발표 보면 애초에 60세 이상은 5개월, 그리고 60세 미만은 4개월이었었는데 통합해서 3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이제 그 추가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 3개월을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는 않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유럽 의학청이죠. EMA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추가 접종을 시행할 경우 3개월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고 영국도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봤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예방 접종을 가장 앞서 시행했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 사실은 이러한 돌파 감염도 가장 먼저 경험을 했던 데가 이스라엘이고요. 3차 접종도 가장 앞서서 시행했던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그 4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에 따르면은 거의 그
일단은 2번을 접종을 해도 미접종자에 비해서는 감염에 대한 감염을 방어하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능력이 한 70%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지만 3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거의 90%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3차 접종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3차 접종의 효과는 지금부터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2-3달 정도 뒤에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요 2-3달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방역을 강화해서 막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역을 강화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병행해서 3차 접종을 같이 가져가야지, 방역은 그대로 둔 채 3차 접종만으로는 결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그 속보 내용이 들어와서 잠시 속보 내용 전달해 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후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지난 10월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선고 내용,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1심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 정부 발표 비롯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이야기 중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속보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 발표에서는 그 백신 추가 접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3개월로 단축이 되고 나면 계속 반복해서 3개월마다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개월마다 추가 접종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코로나19 1, 2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실제로 이 코로나19의 변이나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화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감염이나 돌파감염에 이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3번째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 접종에 비해서도 항체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2번째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시면은 항체의 양뿐만 아니라 항체의 질, 또 훨씬 더 양질의 어떤 항체들이 만들어진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3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접종 간격은 그렇게까지 막 짧게 이렇게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게 기존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관찰이 됐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접종은 더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아마 3개월마다 맞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변이가 지속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어느 시점에선 해야겠지만 3개월마다는 아니다, 이렇게 또 우려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청소년도 접종을 마치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갈 수 있다는 건데, 학생과 학부모들 반발이 거셉니다. 고3 학생은 아예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 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또한 이르면 다음 주 중 백신 패스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다음 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백신 패스로 인해 국민들이 입게 된 이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이 백신 패스 정책을 수립, 그리고 또 집행에 관여한 이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 패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같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출입,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YTN이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3D 프린터 사용 뒤 각종 질병에 걸린 교사들이 확인됐는데도 안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주요국들이 앞다퉈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3D 프린팅 등 신기술, 신산업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한상상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엄청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고열의 플라스틱을 녹이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상식이지만 품질 인증도 안전 규정도 없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막 이렇게 폐플라스틱이나 일반 PLA를 넣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대로 그냥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도 없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넘어와요. 3D 프린팅 수업에 열정적이었던 교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발병률 0.01%, 희귀암에 걸린 교사만 3명이고 4명이 급성암과 유사 증세로 고통받습니다. 암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고 서울 선생님의 죽음이 알려진 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 정부는 오히려 3D 프린터 사용 매뉴얼에서 안전을 지웠습니다. 제목에서 안전은 쾌적으로. 해외 논문을 인용한 3D 프린터의 유해성 설명 부분은 장점 소개로. 유해물질의 종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9쪽 분량의 내용은 아예 삭제. 안전 문제를 사실상 은폐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3D 프린터 관련 안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한정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YTN은 내일과 모레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2부작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과 피해 실태, 그리고 교실이 유해가스로 가득 차게 됐던 이유를 심층 보도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장동 수사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시점을 보니까 영장 심사 지금 며칠 남긴 시점이에요? 네, 영장 심사가 이제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이 극단적인 선택 자체보다도 이 수사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유 본부장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제 고인이 관여된 부분으로 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 2억 원의 뇌물을 대장동 관련돼서 하는 정영학 회계상 등으로부터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 예. 뇌물수수 협의로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됐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대장동 관련돼서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민간업자들과 같이 모든 것들 설계를 한 당사자로서 당시 유원홀딩스도 대표도 맡았죠. 예. 유 전 본부장이 또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부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모든 계약서에 다 도장을 찍었는데 예. 그러기 전에 그런 사장의 직무대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장이 물러났어야겠죠. 그 전에서도 황 사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강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투신한 이 유 본부장이 계속 강요를 하고 시장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황 사장에 대한 퇴사 압력에 있어가지고 중간 고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 사실에 그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또 이 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이 유원홀디스 대표를 맡았던 유 전 본부장이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사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예. 그리고 그것이 성남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결고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2인자, 그러니까 또 유투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대장동 수사 상황에서도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수사 상황 자체에서도 위축되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 연결고리에 대한 참고인의 상실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기존에 진행됐던 수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황 사장이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라는 녹취록, 이번에 이제 한 유 전 본부장의 이런 녹취록이 나온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관련된 수사들이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벌써 소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황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많은 권한을 주도록 하는 인사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왜 일어났는지를 얼마든지 규명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필요하다면 신병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고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되는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제대로 된 것이 없다가 갑자기 이 부분은 또 남겨놓고 다른 부분만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마치 이 윗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망하는 것까지 야기한 그 결과까지 나타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사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도 왜 도대체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피의자가 핵심적인 당사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해당되는 수사를 초기에 적절하게 빠르게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가 언론에까지 이제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 예. 그 의혹도 지금 퍼즐을 맞춰줄 사람이 사라지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회식을 이제 크게 하면서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도 못 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 수사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간업자들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설계와 선정과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것. 예. 이 과정에 있어서 공적 주체들이 완전히 포섭됐다는 것이고요. 이 포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있어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성남시 차원에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이후에는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예. 또 나머지가 하나가 이제 이거를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법조, 정치 쪽의 로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쪽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동력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보자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위원장도 맡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민간업자들이 관여한 부분들이 어떤 개별적인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핵심의 요직, 어떻게 보면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포섭할 수 있는 인물들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성남시에게 이제 이익을 제한한 부분들이 성남시의 도시정책, 임대주택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소위 말하는 윗선이 누구이고 누구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지배구조, 이런 경영진이 갖춰지고 됐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수사가 늦어지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수개월 동안 수사화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영장에 대한 발부 직전에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수사에도 굉장한 난항이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안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특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데 대해서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현실화되어야겠죠. 정말 이제 신기한 일입니다. 모두가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 저기 뒷동산을 보자라고 하는데 가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김만배 씨 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 발부 이후에 그리고 회식으로 인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사 중단, 핵심적인 수사 담당했던 책임했던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이 이후에는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수사를 총괄해서 이끌었던 실무 책임자가 사실상 경질된 상황에서 뭐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검을 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고 일단은 이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유한기 전 본부장 입장에서 최근에 소환 조사도 여러 번 받았고 보통 영장 심사를 앞두고는 보통 심리적인 압박이 더 거세진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당연히 이제 수감 생활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직 또 도시공사 사장으로 이제 재직 중이신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압박은 무엇일까 보면은 결국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있어서 자신이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번에 2억 원에 대한 뇌물 수수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황 전 사장의 사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문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거나 문제가 된다면은 이게 이 오늘 사망하신 유 본부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밝히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압박만을 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한 심적 부담감, 특히나 지금 구속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전체 성남시 윗선에 관한 수사를 자신의 진술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이쯤에서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주제를 좀 바꿔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법무부로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각하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더 판단을 안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처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일단은 직무를 정지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처분인 정직 처분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또 했고요. 이 정직 처분과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 각각 행정소송을 했던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직무 정지를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제일 첫 번째 결정이 있었고 여기서는 윤 총장이 직무가 복귀를 했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징계 처분, 이 정직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윤 후보가 패소를 했습니다. 오늘 내려진 거는 그중에서도 이 징계 정직 처분 자체가 아니라 정직에 관해서 또 바로 내려졌던 직무 정지에 관한 잠정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라는 거는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본 거고요. 소송 요건을 결한다는 거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요건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아마 소의 이익 부분에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이 물러난 다음에도 변호사로서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비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무원 연금 등에도 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소로 다투어가지고 다시 취소를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직무정지 처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서 이거를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다투어 소송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판단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고 용어도 어렵고 내용이 이제 복잡하다고 근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무정지 하나가 있고 정직 2개월이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소송을 낸 거고 앞서 이제 10월에 윤석열 후보 측이 이제 패소를 한 거는 정직 2개월에 대한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오늘은 직무 정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데 오늘은 그러면 뭐 승소다 패소다 이런 내용은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법원에서는 할 필요 없는 소송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할 필요 없는 보면 소송이다. 예, 그럼 각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도 안 한 거네요? 네, 뭐 하면서 이제 각하 결정을 하면서 가끔 이유로 그런 것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하 결정을 했다면 소송 요건이 없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 요건이 되는지를 보고 되면은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비슷하게 이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돼서도 원래는 법무부 쪽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소송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내용을 봐야겠지만은 소송 요건이 된다고 봐서 본안을 판단한 거라면은 오늘 이 판결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된다. 특히나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0월에는 직무 배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패소하면서 항소를 했단 말이죠. 혹시 오늘 이 뭐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런 판결들이 그 항소한 판결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월에 쓰던 소송은 이제 정직 처분에 관련된 소송인데 거기서 징계 사유의 적절성에 관한 것들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좀 이례적인 거는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오늘 각하 판결이 난 이 판결 재판부가 본안 판결, 그러니까 정직 처분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보고 또 하겠다 해서 이거를 좀 늦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각하 판결을 할 거라면은 뭐 굳이 그걸 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소의 이익 자체는 그거랑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소송에서 결국 시중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징계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궁금해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하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그거는 판단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겉으로만 보면 좀 궁금한 게요. 지금 10월에 있었던 거랑 지금이랑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이게 법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결정이 다른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분이 다르고 법원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 신급의 법원 재판부끼리 서로 구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 먼저 판결이 나왔으면은 보통 이제 그 판결이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들을 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체는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차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대상이 된 처분 자체의 성격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지난 그 직무 배제에 관련된 법원의 인정 여부는 아예 뭐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법원이 인정했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채널 A와 관련된 수사, 방해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또 이제 채널 A 의혹에는 감찰을 방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 훼손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저렇게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아마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단은 저 세 가지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항소심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만약에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 소를 취하했다라면은 저 정직 징계 사유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판단이 없이 그냥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이상 2심에서 이거를 다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익은 이 당시 징계가 정당하지 못했고 어떤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당시에 이제 윤 후보가 주장했고 또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법원 차원에서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이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본 이상 항소심에서도 이거를 다투지 아니하기에는 윤 후보 쪽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직무정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냈던 소송은 각하가 됐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서쪽 지방 곳곳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는데요. 지금은 세종과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11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죠. 네,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여야 의원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더 뉴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